제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냥 200일 안에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모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거 진짜 병원 지어질 수 있냐고. 나는 그랬어요. 아주 심플하게 병원 지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병원이다. 그래서 야, 이거 병원 하나로 또 최고 지도자의 가오가 망가지겠구나. 김정은 체제가 집권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핵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다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는 사실 건축을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좀 내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건축, 어떻게 좀 15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이라는 인간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물론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도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을 거고요. 또 스위스의 어떤 서방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고 또 굉장히 엄한 그런 철통 같은 권력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였지만 뜻하지 않게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았고 말년에 어느 날 갑자기 2011년도 12월에 이제 사망을 하고 갑자기 아직 후계자 수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계자를 이제 물려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전 그 생각이 그때 당시에 좀 들었어요. 야, 저 어린 나이에 저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저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물론 그 주변에 그가 없어도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유능한 정치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고문부지 않습니까? 장성택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엄한 현실을 파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도 많이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승마장, 물놀이장 또는 뭐 스키장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대중들 중심으로 한 그런 건축물들을 선보이면서 인민 친화적인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마치 이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떠나서 그가 추구했던 방향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거죠. 그렇죠. 예, 미키마우스. 절대 북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환호하면서 또 굉장히 현란한 옷을 입고 또 뭐 미니스커트에 북한 사회에서 절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공연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야, 그럼 북한 체제가 바뀌나? 진짜 시장 개방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많이 했었죠, 남한에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덜 변한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처형당하고.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뭐 죽여버리고. 뭐 이런 분들을 그냥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자기 공무부마저 처형을 하고 그렇게 갑자기 자기 모습이 돌변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뭐 약간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연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을까? 그 김정은 저 후계자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군부의 강성파들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본인도 알았겠죠. 이렇게 가다가 자기 자리마저도 위태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군부들을 또 길들이는 거예요. 그 나이 60 넘은 그 장성들을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수영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죠? 사격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좀 강한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핵실험도 했어요. 그 대외적으로는 이제 강한 지도자의 상을 바깥에 이제 비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이제 올 게 왔구나. 북한도 올 게 왔구나. 과거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덮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대화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눈에 비친 게 뭐였냐 하면 건축이었어요. 김정은의 건축 정책. 과거에는 이제 주민 친화적인 거를 했는데
이제 좀 정책에 가까운 그런 아주 의도적인 그런 건축물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정점에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평양종합병원이 아니었을까. 평양종합병원은 나름 그때 코로나 시기였지 않습니까? 애민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이 엄중한 시기에 종합병원을 평양에 세움으로써 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구나. 평양종합병원 첫 섭뜨기 하면서 그때 아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도 제가 그때 잘 봤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거는 김정은이는 애민정치를 또 하려는가 보다.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200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건설, 그 돌격대를 비롯한 건설 인력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근데 제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평양종합병원의 시설을 제가 이제 그렸어요. 한번 저도. 그려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라는 걸 제가 역으로 그 조감도 나온 거 보고 역설계를 해봤어요. 역설계를 해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그게 아산병원이죠. 한 3,000병상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 크기로 딱 지어진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면 평양에 그 정도 짓는 거는 엄청 큰 규모로 짓는 건데요. 그 수요에 비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봐라, 나는 남조선에 가장 크고 좋은 병원하고 그보다 좋은 병원을 난 짓고 있다. 난 그걸 이민들한테 난 제공할 것이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또 105층 호텔 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만 의식해가지고 뭔가 막 크게 짓다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병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병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병원을 건축하려면은 병원을 설계하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 빌딩, 건물 짓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연구자도 들어가야 되고요. 의사도 5만 가지 의사가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건설자, 설계자들을 해가지고 계속 협업을 해 나가면서 설계만 몇 년을 해야 돼요, 사실상. 그 정도 규모면. 그게 병동 결합하는 거랑 동선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원의 기능을 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돼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또 설비가 또 있어요.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한. 뭐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그게 바로 어디로 가서 의사가 그걸 판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처방까지 나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냥 200일 안에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모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거 진짜 병원 지어질 수 있냐고. 나는 그랬어요. 아주 심플하게 병원 지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이요? 네. 요양병원은 침대만 갖다 놓으면 돼요. 침대만 갖다 놓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죠. 그죠? 3,000베드 침대만 갖다 놓으면은 병원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시리어스한 의료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정교한 시스템이 거기 설계부터 시공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김정은이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패하고 완전히 잠수를 탔던 시기거든요.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인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병원까지 그렇게 돼봐. 뭐가 되겠어요? 2020년도인데. 그래서 이거 병원 하나로 또 최고 지도자의 가오가 망가지겠구나. 전 직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10월 15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 날 행사를 밤에 했잖아요. 그때 눈물 흘리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병원이 개원했다는 얘기는 안 들렸어요. 근데 사진은 나왔는데 다 지어진 것 같아요. 개원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잘못된 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다. 언제라도 줬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누군가는 복견을 해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땐 그거를 무서우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또 했다가는
그쵸, 총 맞는 거 네가 나를 가르치려드냐 이러면서 또 벌컥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최고 지도자의 북한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를 호칭하는 거. 최고 존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작년에 이제 아마 그 몇 년 지났습니까? 2020년부터 해가지고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이제 뒷마무리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했는데 뭐 개원도 이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개원을 했는데 저는 2020년 그 12월 15일 이후로 그 최고 지도자가 생각했던 그것을 건축이 그걸 따라주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데미지 그거 꼭 생각해라. 건축 쉬운 거 아니다. 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로 만회했을까요? 평양 5만 세대. 그 직후에 나온 게 평양 5만 세대로 만회했습니다. 물론 병원은 실패했지만 뭘 대놓고 얘기는 안 했겠죠. 병원은 실패했지만 인민들한테 평양 5만 세대로 해서 내가 집을 지어줄게. 그 전략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다 추측입니다. 여기 뭐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이제 핵에 대한 많은 집착도 보이고 있고 이런데 특히 이제 그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핵시설 같은 경우에요. 거기에 뭐 건축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설비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뭐 균열이 생겼다. 또 제대로 봉인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 뭐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핵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핵폭탄을 제조하기 전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그때 구소련에서 핵시설이 폭발해가지고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체르노빌. 체르노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그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은 돼요. 진짜 핵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거는 인접 국가까지도 다 피해를 보니까. 네. 그게 우리가 결국 그게 어떤 거랑 귀결될 수 있겠느냐 보면은 건축이나 건설을 할 때 안전에 대한 의식이잖아요. 안전이라는 것도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좀 안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결국은 목표 지향적인 부분입니다. 약간 정치적인 목표 지향적인 부분 때문에 안전이 외면당하는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점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인간 중심의 그런 전략과 그런 정책이 네. 빠져 있다라는 거.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은 결국 인간 중심의 시설이어야 돼요. 인간이 살고 인간이 편안해야 되고 인간이 안전해야 되고 그 안에서 건강해야 되는 게 건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약간 도외시 되는 순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자기가 권력 기반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과거에 신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걸로 대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의 왕들이 나는 신의 아들이요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얻었던 것을 김정은은 핵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는 민심을 또 달래기 위한 것도 그 일반 국민들이 자기를 따라오게끔 하는 거는 신의 아들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건축을 통해서 그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보다도 인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건축 정책을 세운다라면 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제 어떤 성과 위주, 평양이 사는 어떤 특수계층만을 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그 외곽 지역에 사는 90%의 인민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대남 적대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상종을 안 하겠다고 그러려면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 들어가는 길에 깔아준 철길하고 레일하고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두둔 거 아니면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거 최근에 보니까 다 싹 걷어갔더라고요, 자기들이. 심지어 거기 가로등 멋있게 설치해 준 것까지 가로등까지 다 가져갔고 개성공단에 있던 북한 근로자 출퇴근하라고 줬던 수백 대 버스를 또 갖다가 개성 시내 무슨 마을버스처럼 쓰고 이러는 거 보면은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건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아니, 북한도 사실상 그 자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는
정책적으로 진짜 네. 남한과 대등하게 네. 교류하자. 우리가 받을 거 받고 우리가 줄 거 줄게.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그렇게 뭐 모양새 구길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뭐 정말 좀 구질구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백두산 삼지연 뭐 관광하자고 합의하더니만 거기 공항에 아스팔트 다시 깔아야 된다고 아스팔트 달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또 공사한 줄 알았더니 없어요. 딴 데다가 다 써가지고 또 달라 그래서 다시 주고 뭐 이랬던 일이 있는데 이제 정말 좀 새로운 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